예,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통해서 해외 선물 관련돼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거는 실계좌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한 계약당 보통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 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뭐 계속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불린다면 또 몇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실제 계좌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시 반 상태이고, 미국장 열렸을 때 잔고가 73.5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만원 마이너스였고, CPI 발표된 이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이너스가 엄청 커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이게 또 플러스가 납니다. 플러스 났다가 또 대박이다 하면서 이제 막 하다가 막 올라가요. 와, 대박이네 하면서 순식간에 300불 50만원 됐다가요, 10계약이었으면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결국에는 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진짜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즐기는 분들은 나스닥이나 원유, 골드 이런 투자가 좀 어울릴 것 같고, 변동성이 좀 없다고 하면 좀 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시간대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3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재미있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해외 선물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확률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왔다 갔다를 안 해요. 이거 지금 보면 마이너스 나면은 근데 잘못 봤나 하면서 또 반대로 잡았다가 또 오르면은 또 반대로 잡았는데 또 빠지고 막 이러면은 밤새도록 수수료만 발생하고 매매만 엄청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잔고 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경제 지표도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전 매매하기 전까지 타이밍을 또 잘 봐야 되는 이 3스텝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나는 싫다 하면은 3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나스닥입니다. 고점을 찍고 지금 바닥까지 올 때 이걸 다 버틸 수 있는 금액이 3억이에요. 딱 15,000, 16,000 고점, 11,000 저점을 다 버틸 수 있는 게 한 3억에서 한 4, 5억 됩니다. 정확히는 달라요, 시점마다. 신경 안 쓰고 나는 이런 거 모르겠고, 레버리지 움직이든지 말든지, 왜 아시죠? 주식 잘 하시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1억 가지고 있으면 한 1,000만 원만 투자하시는 거. 좀 많게는 2, 3천. 1억 가지고 1억 다 사면은 잘 안 돼요. 결과가 안 좋습니다. 제가 11년 일한 결과 똑같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주식처럼 투자할 거면 3억이 있어야 돼요. 그럼 3억 있으면은 여기서 더 빠지긴 사실 힘들죠.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추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더 빠지긴 쉽지 않으니까, 올라가는 거 다 먹으려면 3억을 먹겠지만, 이걸 뭐 버틸라면, 혹시나 빠질 수도 있죠. 더 버틸라면 3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분석하고 뉴스를 활용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떤지를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 지표는 CPI나 PPI, 또 소매 판매, 그다음 GDP,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을 결국 경제 지표라고 하는데,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글로벌 파생상품부나 뭐 이런 증권사마다 해외 영업 관련된 팀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제공하는 시황들을 매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나는 방향을 정했어,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하나가 움직이면 되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가려면 이런 변곡점에서 잘 잡아야 되는 타이밍을 포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지금 이제 최근 마켓 시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뉴스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리포트 자료, 그다음에 증권사 애널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이 어떻게 금리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3억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더니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연준이 원하는 만큼의 2%대는 아니지만, 사실 애초에 2%대는 힘들고요.
연말로 갈수록 3% 후반까지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꽤 안정화가 됐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연준은 최대한 늦게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작년 말, 22년 말에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라고 가정해놓고 23년 되면서 바로 바뀐 게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실수했다 하면서 다시 금리를 올리는 것을 멈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라는 그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결정될 테니까 주택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용 지표,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CPI와 PPI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경기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럼 연준이 바라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연내에 경기가 침체가 올 것 같아. 그러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되는 이제 낮게 나서 좋아했더니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하반기에서 경제 역성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포커스는 결국에는 통화랑 이제 뭐 물가 안정 이런 거였지만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이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정도를 머릿속에 익혀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가장 핫한 이슈죠. 부채 한도 협상. 미국이 지금 부채가 30조 달러가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부채 한도 계속해서 부채로 지금 경기를 살리고 있었는데 6월 1일이 이 부채 한도 협상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안 되게 될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2000년도 초반인가 그때 협상이 되긴 했지만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채권 가격이 급락했던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했던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다시 돌아올 건 아닌지, 물론 잘 되겠지만, 그다음에 뭐 달러 패권 전쟁 어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죠.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이슈 중에 하나가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면서 결국 뭐 한 번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위안화 결제가 하는 이제 국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블록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위안화 쓰는 신흥국, 그다음에 달러를 쓰고 있는 달러 국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은행권 부실은 지수에 큰 영향이 없었구나. 원자재는 어떻게 움직였구나. 라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처음 보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이거구나 하면서 오는 거죠. 지금 보면 방향성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자료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 선진국은 진한색, 신흥국은 연한색입니다. 그럼 2000년도 코로나 때 이후로, 코로나 때는 전부 다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를 살렸지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면서 금리를 다시 높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리를 올렸고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 수준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민들을 위해서 같은 방향성을, 같은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를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하려면 이런 지표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물가가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물가가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소비자 물가는 급등했다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생산자 물가는 더 급등한 폭이 커요. 근데 한참 남았죠. 떨어질 때까지.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렇게 뭐 나뉘어져 있는데 결국에는 생산자 물가가 떨어져야, 도매가가 떨어져야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미국 에너지 제외 서비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변수들을 또 판단하려면 지금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라라는 거. 주택가격 지수도 CPI에서 되게 차지한 역할이 큰데 급등했던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서 급락했다가 반등하고 있구나. 주택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주택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구나. 이제 근데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신규 착공 건수, 주택을 이제 지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하락하고 있다.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연한계 소비자 내구재 물가, 상품 물가, 서비스 물가, 요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 이제 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물가 지수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에서 하고 싶은 말은 상품 물가는 보조금이나 어떤 정책적으로 낮춰줄 수 있어요. 조세, 세금을 지원해 주거나 여러 가지 뭐 또 깎아주거나 이런 부분으로 상품 물가는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임금은 한 번 올라간 임금, 서비스 물가에 포함된 임금이나 어떤 그런 서비스 비용들은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서비스 물가가 빠졌는지 이걸 보고 있는데 빠지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임금이 높아져 있는 측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 서비스 물가가 높아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부담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FOMC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결국 이런 앞선 지표들로 인해서 FOMC가 금리 결정을 할 텐데, 그래서 이 FOMC를 뭐 말로는 많이 들어봤지만 연준이 FOMC를 통해서 FOMC란 통화 정책 기구를 통해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요약해서 나타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포인트만 짚어드리면 지금 시간이 1시라서 좀 자야 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빨리 합니다. 1시 14분인데 12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아시는 총재랑 의장들이 있고 하는 역할들은 공개시장 조작, 할인율 및 준비금을 바탕으로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금리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연간 8회, 6주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이건 다 기구의 그 규약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FOMC 일정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둘째 날에 이제 기준금리 발표하고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첫째 날은 그냥 이틀 동안 하지만 두 번째 날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시장 영향은 발표 나고 나서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엄청나게 움직이고 이렇다라는 부분입니다. 3월과 5월 달에 FOMC의 연준의 입장 변화인데 또 6월 달에 또 어떻게 변할지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5%였고 5.25까지 올렸고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라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지표가 더 중요할 것이고 시장 반응은 나스닥은 많이 올랐었지만 이때는 급락했었습니다. 다시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은행권 이슈가 불거져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했을 경우에 은행권이 다 죽는다. 그래서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안 올리겠지 라는 시점으로 좋은 뉴스가 나와도 올랐고 안 좋은 뉴스가 은행권이 무너진다라고 나와도 금리가 그만 올리겠지 하면서 이제 굿이즈굿, 베리즈굿 모든 뉴스가 호재로 작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지만 결국엔 연내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시장에 떨어졌던 이제 그런 모습 있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는지. 경제 지표가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발표가 됩니다. 미국 시간으로 8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 미국에서 9시 반에는 또 CPI 지표가 나오거나 뭐 또 9시 55분에는 뭐 소매 판매 지수 뭐 이렇게 나오고 원유 재고까지 있고 시간별로 지표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막 나스닥 움직이는 거 보셨죠? 시간별로 많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기들이 있으니까 만약 변동성이 너무 싫으시면 그 시간대를 피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많네요. CP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CPI 그 발표났던 성명서에 일부를 캡처해온 겁니다. 그래서 올 아이템 해가지고 에너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료품이 있습니다. 푸드 앳 홈. 그래서 여기까지가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제외한 거, 커머디티, 그 다음에 뭐 의류, 뭐 운송, 트럭, 그 다음에 뭐 의료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쉘터의 주거비가 비중이 34%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CPI에 반영이 많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원유는 보시면 비중이 되게 작거든요. 특히 퓨어오일에서 이 모터 퓨어 이런 가솔린이나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는 비중이 되게 작아요. 없진 않지만. 그래서
원유가 급격하게 막 CPI에 반영이 크게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주거비가 되게 커요. 그래서 주거비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나 운송수단 이런 걸 이제 체크해왔으니까 혹시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말씀드렸던 비중이고, 그다음에 전월 대비 전년 대비가 중요한데 전월 대비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여기에 올 아이템즈라고 해서 여기 4. 이건 아니구나. 전월 대비 0.5%, 그다음에 전년 대비 4.9%, 22년 4월, 23년 4월 비교했을 때 4.9% 올랐고, 이거는 전월 대비해서 0.5%. 이건 계절 조정이라고 해서 이건 안 봐도 됩니다. 조정하지 않은 이제 숫자들로 나타낸 부분들. 그 네이버에다가 CPI 치면 이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어느 정도가 뭐가 크고 이런 것들 단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은 뭐 이렇게 고용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CPI는 워낙 그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고용 통계청에 미국 뭐 CPI 치면 나옵니다. 구글에. 그러면 요 사이트 들어가실 거고, 여기 기사 발췌에서 이제 중요한 인디케이터 보면은 여기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앞선 요 자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PI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상품과 서비스 물가 아까 보셨죠.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하고 기본적인 거를 알아놓으시는 거랑 그냥 CPI가 올랐대라는 또 느낌이 다르고, 주거 부분 비중이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거. PC 물가 지수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지표인데 비슷한 내용도 있고 안 비슷한 내용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 직후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지금 이제 시간대가 이제 9시, 10시 반 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봉이고 CPI 발표 전에 막 이제 폭풍 전야입니다. 나스닥 지수고요. 이거 지금 다 갖고 있었으면 계속 수익인 거죠. 매수 여기서 들고 있었으면 수익 하다가 지표 나오면서 이렇게 빵 뛰는 겁니다. 이건 뭐 조작한 거 아니고요. CPI가 낮게 나왔구나 하다가 이제 대박 돈을 많이 벌었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다 반납하면서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경기 침체 이슈가 있으면서 또 빠르게 반납하고 다시 올라가고 뭐 반납하고 이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웬만한 멘탈로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사실 되게 이거 그냥 지수 같지만 요거 하나 눈금자 1mm 하나 움직이는 것마다 한 1, 2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변동성이 크다. 요거는 이건 채권입니다. 채권 한번 보실게요. 채권은 더 무서워요. 조금 더 이렇게 움직여 볼까? 채권도 마찬가지로 그 10시 반 이전 CPI는 9시 반에 발표되니까 9시 반 이전인데 끝자리 그냥 이거 얼마죠? 그냥 100만 원입니다. 그냥 100만 원. 10개 하겠으면 1000만 원이고요. 엄청나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이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핵심적인 내용을 좀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왔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경제지표들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거. FOMC, 그다음에 고용, 임금, CPI, PPI, GDP, 소매 판매, 내구재, 그다음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서비스업 지수, 비제조업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다음에 개인 소득이 얼마나 늘었나? 이 소득도 이제 임금 이런 것들과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엔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임금이 올라간 거를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많이 중요 지표로 나타나게 되고, 건축 허가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원유, 농산물, 증권사 HTS에서 보시면 되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7705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6300 화면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포렉스 팩토리라고 되게 유명한, 옛날부터 유명한 전통적인 경제지표 보는 이제 사이트가 있고, 최근에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나 인베스팅닷컴을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통화, 고용, 경제, 원자재 쪽으로 구분할 수 있고, 원자재는 좀 명확해서 이렇게 따로 빼놓고요. 통화 정책에서 중요한 것들은 결국 FOMC, 그다음에 ECB의 금리 결정, 유로존 금리 결정, BOJ는 뱅크 오브 재팬입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다음에
그 예전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중요한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하는 자료고요. 베이지북이라는 게 FOMC 2주 전에 발표되기 때문에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혹은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베이지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5월 12일 날 언제죠? 5월 4일인가? 하여튼 그때 5월 2일 모르겠네요. 하여튼 5월 2일이 만약에 FOMC다. 그럼 2주 전에 베이지북이 발표되니까 베이지북을 참고해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고용과 경제에서 민감하게 연준이 보고 있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월간 단위로 발표되느냐, 주간 단위로 발표되느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와요. 실업률하고. 그래서 꽤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주. 그래서 이제 부문별로 일자리를 어떻게 줄었고 어떻게 늘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지표 중에 하나고, 비농업 부문, 비농이라고 하고, 이제 ADP 민간 고용은 짭비농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고용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 이거는 민간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월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ADP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민간이랑 아무래도 국가가 발표하는 거다 보니까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월간으로 매월 첫째 주에 고용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이틀 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ADP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되고, 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쫄트, 구인 광고 건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통계 자료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다 중요해요. 경제는 마찬가지 다 중요합니다. GDP 되게 중요하고, CPI, PPI 소매 판매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ISM, 그다음에 비제조업, 내구재 주문 건수. 내구재는 옛날부터 중요했어요. 이게 경제가 좀, 내구재가 결국 오래 쓰는 것들이잖아요. 오래 쓰는 재화. 근데 경제가 좀 좋아지면 냉장고, 세탁기 냉장고, 세탁기 떠오르는데, 아무튼 냉장고나 이런 오래 쓸 수 있는 비싼 가전제품을 바꾸려면 경제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기저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재 주문 건수는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월간 단위로 발표되는 거. 주택 관련된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investing.com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경제 캘린더라고 해서 국가별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오늘 내일 지정할 수가 있고, 별표도 있거든요. 별표 3개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오늘 발표된 혹은 내일까지, 내일이 아니야, 내일도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내일이 있네요. 일별로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이 중요한 지표들이 있구나. 그래서 앞서 보셨던 주택함에 중요하고, 다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보는 사이트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졸트 있고, 현충일이었네요. 왜 미국 현충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쫄트 이런 것들 안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와 보면, 아까 쫄트 말씀 자꾸 드렸는데, 쫄트, 뭐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옛날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기가 좋았는데 이 기준선이 만이에요. 10. 근데 10 밑으로 떨어졌다 해서 이 두 번 다 시장이 급락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매주 발표되는 자료인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결국에는 나 실업했으니까 보험사에 돈 줘라는 거거든요. 그 지방자치단체.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10년도 초반에 2월 달에 터졌을 때는 실업을 이만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안정화가 되고 지금 어느 정도 좀 평온을 되찾은 그런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쫄트 아까 만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거거든요. 시장 급락했던 나스닥 지표거든요. 이거 하나증권 차트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장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이제 급락했던 이런 있습니다. 되게 경제 지표가 중요합니다. 잘 사서 나 좋아, 돈 많이 벌었어 하는데 한 방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자, 이제 시장을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 그다음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지표에 한 번에 움직이고,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의 시장 흐름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이건 하나증권 차트네요.
다양한 상품들에 내가 원하는 레버리지에 내가 원하는 그런 투자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DM이나 카톡 주시면은 카톡은 DM 먼저 주시면 제가 따로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제도권이었습니다.